자, 마켓나우 2부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난 탄핵이나 계엄과 관련된 사태에서 조금 벗어나서 안정을 찾아가는 시장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지수는 많이 회복이 됐는데 자, 이제 해외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내일 아마 이 아침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겠죠. 우리는 원달러 환율 아무래도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쪽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가가 우리 반등할 수 있을지 그런 여지를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걸 대기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관망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오전장을 보면은 그래도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선방하는 느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환율은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네. 1,439원까지 오늘 터치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다. 오늘 오래간만에. 그리고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추세를 이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굵직한 이슈 나온 이후의 시장의 흐름들 더 주목하시면서 오늘 흐름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해외 쪽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그래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종목, 업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싱크풀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금 계속해서 가장 큰 정치인 테마,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가 계속 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주말 지나고 나서 우원식 테마주가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겠죠. 다른 정치인 관련된 테마주들은 많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된 테마는 살아있는 것을, 불씨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수혜주들은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트럼프 수혜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탄소 포집이라는 새로운 트럼프 수혜주가 출몰을 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원도 크고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진한 빨간색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 트럼프 수혜주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역시 그와 관련돼서 양자기술, 조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트럼프,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로 동반해서 나오고 있죠. 조선주가 또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지난 계엄과 탄핵 여파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의 상승 탄력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고요. 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테슬라 2차 전지 전혀 연동 안 되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가는 움직임입니다. 그나마 어제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외에도 카메라 모듈, XR 이런 것들도 역시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이 함께 협력을 해서 XR 기기 만든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함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의 가격과 우리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연동성이 이제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신고가 계속 행진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 반면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오늘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랜만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게임이나 제약바이오, 남북경협 이런 업종, 의료 AI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이슈들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3.6% 올랐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어제 뉴욕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3.6% 올랐고요. 주가가 이제 47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500달러도 코앞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시총이 1조 5천억 달러까지 커졌습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우리 돈으로 치면 2,215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 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수혜주로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전망도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테슬라의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정확히 이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11월 6일부터 어제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90.8% 올랐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주가가 더블이 된 건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나 즐거워하시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주증권에서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전까지 미주증권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그닥 좋지 않게 봤거든요. 이러면 상황에서 일단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230달러에서 515달러까지 2배 넘게 목표 주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좋은 시나리오가 펼쳐졌을 때는 최고 681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연동되는 그동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 시장에서 테슬라 수혜주를 찾기가 일단은 좀 쉽지 않습니다. 연동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시장에서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눌렸던 2차전지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제가 소재 기업도 좀 찾아봤고요. 테슬라 관련주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섹터에서는 캠트로스의 오늘 급등세가 장중에 27% 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건 탄소 포집 관련주 이후에 조금 더 설명해드릴 건데 좀 함께 물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또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는 게 이게 초소형 레이저를 개발한 또 기업으로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우주, 항공, 2차전지 다 엮일 수 있어서 그 관련돼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타나면서 12% 넘는 상승세로 보여주는 거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급등세가 놀라웠습니다. 테슬라 훈풍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고가 나면은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걸 좀 삭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첨단,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에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정밀 카메라 모듈 설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10% 넘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주가 흐름으로 현재 31,550원 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HVM은 항공 기술 이쪽하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이스X나 보잉 이런 민간 항공 기업과 협력하는 그런 구도도 갖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보합권에서 관망 심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테슬라 보급형 신형이 나오면서 앞으로 유럽 시장을 좀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쪽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또 덜어 나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수혜주 하나 또 챙겨봐야 되겠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지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포집이 또 새로운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이것을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탄소 포집, CCUS 탄소 포집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해외 언론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된 이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IRA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CCUS, 이 탄소 포집과 관련해서는 이 세액 공제 혜택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럽의 주요 글로벌 국가들도 역시
역시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수혜가 동반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고요. 자, 미국에서 왜 트럼프 당선인이 그러면 이 CCUS 탄소 포집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결국에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 화석연료, 친환경보다는 화석연료에 관련된 투자나 이 사용을 권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엑손모빌이라든지 아니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석유를 시출을 할 때, 석유 생산을 할 때 여기에다가 탄소를 유전에 주입하는 CCS 방식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방법으로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 석유 생산을 증대하는데, 석유 생산을 늘리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탄소 포집 관련된 품목 수출, 미국에 수출하는 게 지난해 3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 탄소 포집 기술과 관련된 수출 품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저희가 캐치를 해보면 역시 트럼프 수혜주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탄소 포집 관련주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에어레인이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기체 분리막, 뭐 가스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메탄, 이산화탄소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탄소 포집 그런 과정에서 유용하겠죠.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두고 롯데케미칼이나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나 SK 그룹이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에어라인 투자 그런 이슈가 있는데 향후 북미, 유럽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룹 차원사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2%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에어라인에 투자한 흐름들이 있는데 워낙 이 철강 산업 이쪽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연구 개발하고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자체적으로 그룹 내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역시 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그 탄소를 포집해서 실증화하는 걸 실제 에어라인과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 이력도 갖추고 있다. 근데 현재 약보합권에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성 칼륨, 탄산 칼륨 이런 쪽으로 시장 그 점유율을 좀 확대해가고 있고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탄소 포집 관련주,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주가 좀 뛰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들이 일정 부분 받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테마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죠. 투자 전략을 한번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돌입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공개가 12월 26일에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북미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 지역의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넷플릭스가 이런 전략을 세우면서 보통 우리나라 콘텐츠들은 추석 연휴나 이런 우리나라 명절에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중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홍보와 광고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도 되지가 않았고 실제로 우리가 시청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미국에서 내년 1월에 열리는 이 미국의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벌써 지명이 됐습니다. 아직 공개도 되지 않았는데 후보로 지명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뭐 시사회를 어느 정도 좀 비공개적으로 했는데 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 되게 재밌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영국 쪽에서도 지금 시사회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영국의 이 영화협회 프로그래머가 이 오징어 게임이
관객의 장벽을 깨트린 작품이다. 영국에서는 어쨌든 영어권 컨텐츠에 좀 집중되는 소비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깨트린 컨텐츠가 바로 오징어 게임이고 오징어 게임 2 시즌 2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공개가 됐을 때 관련된 오징어 게임 수혜주들이 리스트가 있었잖아요.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지, 또 이정재 배우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최근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수혜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관련주는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23%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위즈 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과 협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영화, 드라마 이런 예능 관련해서도 밸류 체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는 시각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효과, VFX라고 하죠. 예, 이번에도 관련주로 묶여 있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1편에 이어서 시리즈 2에도 음향 효과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관련주 중에 오징어 게임이 시장을 좀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테마 업종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더 자세한 종목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투자 전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시간 꾸려볼 텐데요. 저희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께서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원한 해답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꾸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트너님,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텐데요. 위증시 3대 지수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좀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밤 또 내일 새벽 사이에 네.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뭐 90%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마지막 FOMC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도표를 완전히 개편을 해서 많아봐야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들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FOMC가, 그러니까 FRB가 금리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신호를 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난번 그 2달 연속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불확실한 면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일단 미국에서는 무엇보다 돈이 넘쳐난다는 게 미국의 지금 시장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지만 그동안 오른 걸 생각하면 그 전반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FOMC가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대로 인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 특히나 신기술 그러니까 빅테크 중심의 이 나스닥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 11월 달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지난 한 달여 동안 약 한 280조 원 정도가 미국 시장에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요번에 그 일본의 손 마사요시 회장, 소프트뱅크 회장인데요. 요번에 한 그 1천억 달러 정도를 미국 시장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고 말을 했고 이거를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옆에 발표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농담처럼 1,000억 더 하지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냥 TV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그만큼 미국은 이 신기술 중심으로 해서 많은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 점은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무디스가 그 프랑스 이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강등을 했는데요. 그게 정치적 분열을 이유로 들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네, 무디스 신용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역시나 대외 신임도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폭을 유지해 주려는 흐름 나타나고 있거든요. 또 미증시보다는 오늘은 또 괜찮은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팔고 있고 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1,430원대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지만 결국은 1,450원으로 올 연말을 끝낼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달러로 이제 수출을 할 때 달러를 받게 되는데 달러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자체가 4분기 실적이 왜곡이 발생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삼성전자도 이 4분기 실적이 잠정치로 한 7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달러를 수출하는 대금을 대부분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했을 때 수익이 왜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은행은 지난달까지 해서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 시장에다가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 시장 내에 원화가 넘쳐 흐르는데 해외로 수출한 수출대금인 달러가 해외 금융기관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원달러 환율을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정치인 테마주 같이 이런 실적과 관계없이 테마 바람을 타는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국내의 이런 혼란, 그러니까 정치적 불안감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은 내년 연초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프랑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 달러를 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국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내년 장을 준비하는 때로 지금 올해 연말 증시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코스피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환율적인 부분 부담스럽고 수급적인 측면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오늘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섹터 이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정치 테마주, 그 정치 테마주 안에서도 인물이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정치 테마주는 실적과 관계없이 네. 이 특정 정치인과 말 그대로 인연, 지연, 학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묻지마 매수세를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관련된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뜨고 있는 게 우원식 국회의장에 관련된 테마주들인데요. 이 특정 기업의 대표가 아니면 임원이 주요 감사가 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같은 학교 출신이다 아니면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출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인 노원구가 본사가 있다 이런 게 이유가 돼서 묻지마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치인 테마주가
이런 실적과 관계없이 지연, 인연, 학연 등으로 묻지마 매수로 유입돼 주가 급등하는 것은 결국은 실적과 관계없기 때문에 결국 처음 출발한 자리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항복을 보고 뒤늦게 쫓아가서 잡으시면 큰 코 다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이 특정 정치인이 나중에 우리들이 낸 세금을 쓸 수 있는 특정한 정치적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그때 가서는 그 기업들과 어떠한 그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 테마주로 변환되지 않는 그런 정치인 테마주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치 인물주 중심의 테마주의 변화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책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게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실체가 있고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섹터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로는 양자컴 관련된 섹터를 짚어주셨네요. 네, 지난주부터 계속 괜찮아요.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서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 구글 알파벳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게 시장의 뉴스가 되면서 말 그대로 여기에 이제 돈 버는 기술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이 국가 R&D 자금을 큰 폭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해야 될 연구원들이 대부분 연구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연구기관들이나 해외 대학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특히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분야는 미국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양자 컴퓨터 자체를 개발하기보다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양자 보안, 양자 암호 보안 쪽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죠. 이거는 SKT나 KT, LG, U+ 같은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여기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정부가 하지 않는 투자를 대기업들이 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정부 예산으로 투자되지 않는 부분을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해 주는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을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중에서 엑스게이트나 KCS, 코이버 같은 업체들이 있는데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 SKT와 양자 암호 보안의 VPN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KCS 같은 경우 SKT와 함께 양자 암호 원칩을 공동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코이버 같은 경우 양자 통신 암호 장비인 QENC라는 것을 국가 공인단체에서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 양자 암호 보안에 관련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을 갖고 있고 상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실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미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보고 들어가시기 좋은데, 왜냐하면 처음부터 실적이 동반되는 상승도 무조건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손바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증시에서 양자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돼서 보안 기업들 잘 가고 있고 종목 원선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바이오주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이오 제약주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바이오 제약주는 이런 경기 침체 또 증시 약세일 때 말 그대로 그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경기랑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수준의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경기가 좋든 나쁘든 아프면 약은 사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 애초에 실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팔 상품이 없는 회사들이죠. 즉 R&D 자금을 시장부터 조달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자신들이 파이프라인으로 삼고 있는 R&D를 발전시켜서 그걸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해외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그 돈을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든지, 아니면 진짜 마지막 임상 3상까지 가서 신약을 개발을 해서 그걸 팔든지 하는 식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는 돈을 버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도 아무도 실적 갖고 뭐라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그 바이오주들이 이러한 약세장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일종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관 투자자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 시장에서 유바이로직스나 셀트리온 제약, 바이오톡스텍 같은 업체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유바이로직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셀트론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에 CDMO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톡스텍은 이번에 비임상, 전임상 쪽에 CRO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쪽 분야에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관련 이슈를 세 번째로 짚어주셨습니다. 경기 불황기에 접어들더라도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섹터 이야기 나눠봤고 지금부터는 공약주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주도주가 사실 부재하잖아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좀 선별해야 될까요? 항상 주식 투자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고 투자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들도 한번 돌려보시면 제가 했던 종목들 중에 제가 말한 날 파란색을 띠는 업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 말은 싸게 살 기회를 준다는 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 반이고요. 근데 실제로 유바이오로직 같은 이 바이오 쪽 회사는 네.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경구용 콜레라 백신은 이 유니세프에서 이 제3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이 콜레라 백신을 전체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한 1억 달러 정도 사주면서 그거를 유니세프가 이 제3세계 국가들한테 기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바이오로직스에 이게 독점적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이제 콜레라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한 50년 동안 인도 업체들이 이쪽을 거의 독과점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콜레라 백신 가격이 워낙 낮아지면서 인도의 백신 업체들이 포기를 했죠. 지금은 단기적이긴 하지만 유바이오로직스가 세계의 유일한 독점 업체입니다. 이게 2026년까지는 그게 될 것 같고요. 유니세프가 이 한 도수당 가격을 올려준다고 해서 인도 업체들이 2026년 이후에 재생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유바이오로스가 개발한 플라스틱 튜브형 백신, 이게 이제 유비콜 플러스라는 건데요. 이게 그 유니세프에서 말하듯이 이건 혁신형이다, 혁신형 제품이다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유리로 돼 있지 않고 튜브로 돼 있기 때문에 깨지거나 이런 이동할 때 그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 유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 그 유니세프로부터의 이 콜레라 백신 오더가 1억 830만 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1,49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내년 1년 동안 생산을 해서 유니세프에 전달해 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장티푸스 백신에 대한 이 임상이 끝나고 내후년부터는 또 그에 대한 그 판매가 실시될 겁니다. 그렇게 상품을 다각화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점점점 좋아질 회사예요. 이런 면에서 유바이오로직스는 매수가 13,000원, 손절가 12,0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000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공약주 유바이오로직스고요. 내년에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가격 밴드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가신용등급이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하여 표시한 등급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레이팅스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 규모, 대외 채무 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높은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채권을 더욱 쉽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등급이 높은 국가는 대출 시 금리가 낮아지는 혜택도 받을 수 있죠. 또한 해당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민간 기관의 신용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으로도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가 신용 등급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일반적으로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은 평가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화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로 현재 대한민국도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은 더블A급으로 2010년 이후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나 경제가 둔화될 때 혹은 정치적, 정책적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합니다. 국가신용등급은 국가의 신용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저희가 좋은 기업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기업 인사이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기업 탐방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7% 정도 하락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0.5% 가까이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하락을 좀 만회하면서 반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3% 가까이 상승으로 반등하면서 시작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1% 가까이 0.93%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 계속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하락을 오늘 좀 만회하는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 시장의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기업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기업 탐방하고 또 분석을 해볼지 오늘은 그로스 리서치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독립 리서치 운영하고 계신 그로스 리서치의 이재모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기업 다녀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다녀온 기업은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는 기업이고요. 갤럭시아 머니터리. 네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제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탐방을 갔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대략 한 거의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최소 가면서 이제 꾸준히 제가 이제 그 팔로우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우리가 익히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네. 보통 피지사라고 많이 부르죠. 피지사는 그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가령 뭐 어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막 카드 결제하는 경우들이 있죠. 많죠. 예, 예. 그럴 때 그 결제해주는 이제 중간에 어떤 사업자 하나 필요하겠죠. 이 업체가 바로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빌 게이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예, 전자 결제 사업, 보통 PC사라고 부르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O2O 사업, 이제 모바일 상품권, 그 다음에 간편 결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는 뭐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네. NFT 플랫폼, 뭐 최근에 계속 등장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STO 토큰 증권 그쵸, 뒤에 예. 말씀드리겠지만 요걸로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사명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라 이제 계열사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효성그룹의 또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조현준 이제 효성그룹의 회장님이시죠. 예, 이 특수관계인이 한 5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효성 계열인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우리가 뭐 시장에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STO 뭐 이야기 나오면 갤럭시아 머니터리 아니면 또 코인 관련돼서 또 약간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말씀해주신 사업 분야를 보면은 전자결제, O2O 그리고 또 STO나 NFT 뭐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결제 위주로 일단은 좀 꾸준한 매출을 안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크게 세 덩어리로 사업 분야를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일단은 뭐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결제 사업부터 어떻게 좀 운영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네, 일단 전자결제 사업은 동사한테는 가장 뭐 중요한 사업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현금을 창출하는 이제 캐시카우 사로 보시면 역할을 되겠고요. 하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제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전자결제 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때 이 서비스 이제 보통 초기에는 이제 구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축하고 나면은 이제 일종의 뭐 이재모라는 사람이 계속 결제를 할 때마다 네,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계속 그 수수료를 수수료 얻는 매출이 거죠. 예. 그렇죠 발생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업체들이 국내에서는 뭐 KG 모빌리언스, 다날, 뭐 갤럭시 머니터리 이런 네네. 이제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업체가 대체로 이제 뭐 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일부 자잘한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점유율이 너무 낮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 기업 중에 이런 기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늘 항상 거래는 이루어지고 그쵸, 있죠. 그쵸. 그러다 보면은 수수료 매출은 늘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서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전자결제 분야가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데, 그럼 약간 궁금한 게 갤럭시 머니터리가 이 전자결제 아까 KG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렇게 세 업체가 거의 탑3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뭐 사업 쪽에서의 비중? 대략 이 세 회사가 어느 정도 쉐어하고 있나요? 뭐 거의 뭐 세계 업체가 거의 우리나라 시장의 90%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가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한 뭐 3위 업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네, 세 번째. 뭐 근데 그 점유율의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유율을 사실 숫자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매년 또 약간씩 숫자에 좀 차이는 있어요. 왔다 그러다 갔다 보니까 하는 예, 근데 거군요. 이 세 개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네. 이 한번 구축이 어려운 거지 구축하면 잘 사실은 사업자들을 바꾸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구축하고 나면 계속 이제 이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뭐 카드 결제냐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따라서 약간의 수수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게 이제 그 동사의 매출에 엄청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고, 네네. 다만 이제 동사가 이제 부채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근데 동사만 높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전자결제 업체의 대부분 부채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은 통상 이제 우리가 가맹점주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근데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갤럭시 머니터리에 보면 약간 좀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결제를 해줘요. 근데 먼저 결제해주는 건 대금을 먼저 지불해 주죠. 갤럭시 머니터리가. 그리고 갤럭시 머니터리는 다시 뭐 통신사가 됐던 카드사가 됐던 나중에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이 좀 유보율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대부분 그래서 다 지배율이 은행 높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차입으로 사실은 빌려가지고 미리 현금 확보한 상태에서 점주에 먼저 드리죠. 선지급을 해주고. 예, 그렇죠. 선결제해주고 나중에 이제 차후에 받는 이런 형태 같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피의사들이 좀 그 부채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죠. 높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청자분들이 잘 보실 때 아, 이 회사가 뭐 부채비 좀 높은데 이제 그럴 때는 가령 이런 금액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부채 비율만 우리 뭐 재무셰프 왔을 때 부채 비율 너무 높아서 이거 좀 뭐 재무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PG 사업만의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뭐 KG 모빌리언스나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회사를 보실 땐 부채 비율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니까 뭐 신용카드 뭐 결제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스마트폰 결제 요즘 뭐 페이 지급하는 이 페이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어쨌든 수수료를 계속 얻으면서 증가하고 사업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도 좀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아까 O2O 사업 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O2O 사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상품권, 뭐 모바일이나 백화점 상품권 뭐 요거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제 이게 오토가 이제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연결해서 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거에 지류, 종이로 된 거 상품권도 많이 받아보셨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백화점의 상품권 이런 거 받아보셨을 건데 선물로도 드리고. 그렇죠. 요새는 이제 모바일로도 많이 오잖아요. 네네. 예, 그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는 지금 자막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뭐 항공권 그다음에 뭐 막 저기 이제 온라인의 어떤 특정 어떤 그 마켓 컬리 이런 이제 브랜드 상품권도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령 뭐 받았을 경우에 네. 바로 우리 온라인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발행을 해주면서 또 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많이 주고받고 하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선물 주고받기, 선물하기. 네,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저 오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누군가는 사업자가 하나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지금 해주는 기업이 바로 갤럭시 머니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쪽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 나름대로 1위입니다. 오. 또 최초 시작을 했고 그래서 네네. 회사가 여기를 뭐 자랑을 많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아직 그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아가지고 예, 제가 작게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갤럭시 머니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선물하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선물하는 게 이제 일상적으로 되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비중도 커지고 있고 이런 거에서 일단 오토 사업에서는 일단은 1위 업체로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체크를 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펼치는 사업이 이 간편 결제 플랫폼도 이쪽에도 지금 뭐 주력을 하고 있다. 이쪽에서도 꽤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은 이쪽은 적자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이 머니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사명에 들어가 있지만 적자 사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동사가 사명에 넣을 정도로 사실은 좀 키우고 싶었던 그러니까 사업 주력하고 중에 싶은 의도가 보이는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근데 과거에 왜 적자였냐면은 이게 머니터리 뭐냐면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엄청난 많은 사이트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포인트를 사실은 모아가지고 쓸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플랫폼 같은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아, 간편결제 플랫폼이 되어 있는 거고 머니터리인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용자,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쓰는 데 있어서 불편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곳이 별로 그쵸.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막 그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저 오프라인 쓸 수 있는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뭐 편의점 모두 가령 온라인 휴대폰 결제보다는 카드를 꺼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실물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어요. 저거는 실제로 받으시면은 공카드예요. 비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만 하게 되면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결제 가능해진 포인트로 거예요. 결제가 가능해지고요. 네네. 그러면서 사실 저 사업부가 적자 사업부였는데 올해 흑자로 약간씩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많아지나 네, 보네요. 맞습니다. 카드 발급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실제 이용자 많아지다 보니까 저 사업부가 과거에는 적자였는데 흑자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좋네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엔 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약간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게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올해 제가 뒤에 실적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머니터리 앱 다운로드 수가 300만 건이고 야, 머니터리 카드 발급 건수가 20만 건인데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분기하면서 탐방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갈 때마다 아마 숫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 매출료가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 머니터리 혹시 써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번씩 잘 또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저런 포인트 쓰는 앱을 써봤는데 사실 결제할 때 이걸 일일이 내가 앱 들어가서 이거 바코드를 보여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도 걸리고 뒤에 사람들 막 기다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이제 카드로 해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간편 결제 플랫폼 머니터리가 그러면은 저는 또 생각이 나는 게 좀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지역 화폐 같은 것도 혹시 여기에 엮여서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나요? 실제로 이 회사 그 사업 보고서 보시면은 그 21, 22년도 지역 사랑 그 상품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제
그 어떤 특정 후보의 과거 이제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네네, 그렇죠. 연관돼가지고 살짝 움직이는 게 있어요. 아. 근데 회사는 사실은 그렇게 약간 테마성 움직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쵸, 본업이 그쵸. 있는데 작은 그 하나의 어떤 일부분 가지고 저희가 부각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상당히 또 잘 됐고 발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정책적으로 또 더 확장된다 그러면은 수혜 보는 건 맞습니다. 네.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어쨌든 뭐 지역화폐 뭐 이런 이야기 정책으로 뭐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그것도 연관되면은 물론 뭐 테마성으로 엮이는 것보다 지역화폐가 조금 더 보급이 보편적이 되면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으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STO, 토큰 증권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은 여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STO 관련된 법안을 어쨌든 추진하고 통과시키려고 개엄 전까지는 그런 추진 움직임들이 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그러면서 반응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토큰 증권 일단은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개념 잡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저도 많이 공부했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조각 투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가령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좋은 건물 빌딩이 보이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죠. 그렇죠. 혼자 사기에는 부담이 돼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100명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건물을 사요. 그러면은 거기서 봤을 때는 뭐 임대수 이런 게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다시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이해는 편해요. 네네. 예, 그래서 토큰 증권은 STO는 가령 뭐 조각 투자 여기 시작됐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개념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네.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원장이 뭐냐면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건 보안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 기술이 적용이 된 자본시장 법상 증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거를 디지털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해하실 때는 그냥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데 조각 투자? 쪼개가지고 내가 그냥 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렇죠. 건물도 그렇고 뭐 모든 거에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뭐 요즘 뭐 아트 투자 이런 이야기 관심도 많으시는데 부동산도 뭐 땅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각 투자로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얻는 차익을 그 차익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렇게 이 STO 관련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큰 증권 종류도 조금 더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번 구분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증권인데 이게 현행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투자 계약 증권, 그다음에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개념 자체는 투자 계약 증권은 출자 지분 형태의 상품이고요.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은 신탁을 통한 수익 증권 상품 나눠지고요. 네. 관리 주체가 약간 다릅니다. 투자 계약 증권은 금융감독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토큰 증권 STO 발행이 가능하고요.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관리 주체입니다. 다르네요. 그래서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발행과 유통이 현재는 가능하고 이런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 STO가 완전히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발행도 가능하고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뭐 뮤직하우 같은 경우 뮤직하우, 가능합니다. 음원 수익. 지금 현재 STO로 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제일 많은 게 일단 부동산, 예술품, 미술품 뭐 이런 거 같고 최근에 생물은 뭐 한우, 그다음에 동물도. 뭐 말도 있어요. 말도 그쵸, 이런 말, 것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상품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 증권인데 그게 이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기초자산의 규모로 좀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나누는 것 같은데요. 대략 투자 계약 증권은 30억 이하 그러니까 뭐 미술품, 예술품이 많고 네네. 30억 이상 이쪽은 부동산이 많겠죠. 부동산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STO 개념을 한번 잡아왔는데 그러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쪽에서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갤럭시와 머니트리 앞으로의
주식 주가의 상승에 트리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요새 갤럭시와 머니터리 얘기할 때 사실 본업보다는 STO가 가장 먼저 붙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은 관심 거고요. 많아요. 예. 제가 이제 동사를 이 STO 사업에서 가장 탑픽이 될 만한 기업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네. 이 기초 자산을 얼마나 확보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STO는 이제 동사가 발행을 할 건데요. 어쩌다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사업이 끝나면 안 되겠죠. 그쵸. 계속 반복이 돼야 발굴을 됩니다.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동사가 피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한번 깔고 나면 계속 매출이 납니다. 그쵸, 그쵸.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사실 STO 사업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예요. 이 상태에서 기초자산을 꾸준히 확보할수록 계속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의 그 구조나 시스템이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메커니즘이. 예.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수상금융. 수상금융이 너무 어려운데요. 김양식 있죠. 네. 김양식도 가능해집니다. 항공기 엔진, 명품, 전기차 충전소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초자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항공기 엔진 기반의 토큰 증권인데요. 항공기 엔진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항공기들은 예비 엔진이 필요해요. 예.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예비 엔진을 확보해놔라고 합니다. 근데 항공사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 항공기도 리스하잖아요. 예. 엔진도 그러면 그렇죠. 빌려와서 일단 채워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STO 형태로 발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는 항공사가 되겠지만 네. 이 항공 엔진을 누가 사오냐죠. 그 STO를 투자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STO는 뭐냐면 그 투자할 사람은 사실 모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가령 100억짜리다. 네. 그러면은 이 항공사는 이 100억짜리 엔진을 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에 따른 리스 비용을 내겠죠. 그러면 리스 비용의 수익이 나면은 다시 투자자들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예, 요게 지금 가능해진 건데, 요게 지금 혁신 금융 서비스, 보통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지정이 네. 됐습니다. 오. 딱 들어보셔도 굉장히 생소하고 혁신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4월 30일일 거예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확하게 블록체인 기반 항공 엔진 신탁 수익 증권 거래 유통 서비스라고 해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상장 기업 중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탑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도 갤럭시 모니터리는 STO 발행이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미 발행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예, 뒤에 법제화 얘기 드리겠지만 법제화가 안 돼도 동사는 이미 발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좋아진 상태인 거고 지금 국내에 총 418대 수준의 항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예비 항공사들. 엔진 보유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얼마죠? 10%도 안 됩니다.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특히 LCC 업체들, 이 업체들이 이 항공 엔진이 필요한데 STO가 가능해지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네요. 예. 충원해 놓을 수가 있겠네요. 리스의 가격으로도 충원해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공기 엔진을 통해서 얻은 그 수익을 거기 조각 투자한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또 투자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분기부터 본격적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내년에 이 이슈가 있으면 또 관련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아까도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법제화 추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법제화 이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제가 마지막까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몇몇 의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정치적으로 국회가 굉장히 좀 혼란한 상황이라서 네.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국회 세미나 다녀왔는데요. 예. 지금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각각 법안은 다 발의가 됐어요. 아, 그래요? 야당 날짜로 쪽에서도? 말씀드리면은 10월 25일에 여당에서 일단 발의가 됐고요. 네네. 11월 19일에 지금 야당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법안은 일단 추진되는 거고요. 네. 업계에서 보는 이제 법안 통과 시점 언제로 보겠냐면 내년도 1분기. 아무리 1분기. 늦어도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계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를. 빨리 근데 해달라고. 예. 그렇죠. 근데 네. 뭐 정치적 이슈도 있었지만 여튼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에는 1분기 안에. 통과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음은 이제 편할 것 같아요. 투자할 때는. 네.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되면은 법제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기업들도 많아질 것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갤럭시와 머니터리는 선제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항공 엔진 쪽에 기초 자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발행 가능한 상황이라서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실적도 봐야 되겠습니다. 갤럭시의 머니터리 뭐 매출은 일단은 뭐 1,000억 원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 개선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일단은 사업들 잘 버무려지면 네, 일단은 뭐 지금도 돈은 사실 잘 벌어요. 네. 그래서 올해 일단 영업이익이 저한테 저한테 말해준 게 100억 정도 벌 것 같습니다. 얘기해줬거든요. 영업이 네. 지금 수정됐습니다. 110억, 10억 더 벌 것 같아요. 예.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110억 이상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대략 제가 볼 때 영업이익이 한 150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기준 놓고 보시면은 계속 숫자가 좀 올라가고 있고 올해는 일단은 영업이익 기준 100억이 넘어가는 해가 되는 거고 네. 내년에는 더 개선되는 거고요. 매출은 뭐 당연히 되는 거고 단기 순이익이 사실 저는 항상 늘 고민이었는데 아까 제가 그러게요. 차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은행 차입. 근데 요새 금리가 높았죠. 그러면 이자가 높죠. 근데 요새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순이익도 지금 큰 폭으로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사실 영업이익, 순이익이 다 증가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매출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사실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또 실적으로도 지금 눈으로 보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올해도 지금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97억 정도, 그죠? 네. 저도 아까 체크를 해보니까 100억은 뭐 4분기에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에서도 어쨌든 많이 남길 수 있을 거다. 실적 개선세는 뭐 내년에 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오늘 이재모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뭐 매 분기마다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에 방문하셔가지고 상황 체크하고 계시다니까 한번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이도 다음에 또 뭐 좋은 이슈가 있으면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재모 대표와 함께 기업 인사이트 갤럭시와 머니터리 분석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모 대표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갑한 대한민국 지수, 막힌 혀를 뚫는 조선주 빅랠리의 서막입니다. 자, 어저께는 다 조정을 받았네요. 미국 증시가 다우는 이제 지금 월봉으로 바꿨어요. 일봉으로 보여드리다가 오늘 월봉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월봉이니까 한 달의 움직임이잖아요. 어제까지 일봉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한 7일 연속으로 뚝뚝뚝뚝뚝 떨어졌죠. 이제 그게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봉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죠. 이게 이번 달 12월 달 시작한 가격, 지금 이게 종가입니다. 완전 끝나지 않았죠. 종가가 더 내려가면 이제 막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어쨌든 지금 지난달의 장대 양봉에 이어서 지금 이번에는 그 절반을 침해하는 장대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입니다. 오늘은 다 월봉으로 일단 변환했거든요. 이거 나스닥은 또 일봉을 해놨네요. 나스닥은 일봉입니다. 자, 나스닥 일봉. 나스닥은 아직도 치솟고 있죠. 21,109.06. 자, S&P 500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요즘에 힘이 좋아요. 자, S&P 500
또 일봉, S&P 500도 지금 치솟고 있죠. 자, 다우만 조금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자, 네 번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리 그동안 지금 요 그림이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괜찮죠? 필반도 좋습니다. 어저께는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독일 닥스 이제 이 11선을 깨고 있죠. 너무 밑에서 크게 치솟은 바람에 11선의 지지를 받아서 또 올리나 했더니 11선 일단 이탈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브라질 지수는 한번 밑바닥을 깬 다음에 일단 양봉이 바로 나오면서 저점을 붕괴시킨 것을 일단 만회를 바로 하루 만에 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인도도 지금 음봉이 떨어졌네요. 자, 인도가 지금 그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놓고 다시 또 60일, 121선을 깨는 음봉이 일단 나왔습니다. 자, 아직 그 위로 가려는 지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두 개의 갭이 있죠. 이 갭을 한 번에 뚫기에는 에너지가 약했는지 한 번 일단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증시가 또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는 또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자, 상해 증시는 21선을 또 쳐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또 기가 막히게 조정 타이밍은 또 따라가잖아요.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차 이러면 또 타이밍이 또 안 맞는데요. 자, 상해 증시도 지금 고개 숙였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심천 증시는 지금 21선을 깨버렸네요. 링더스타이가 안 좋나요? 자, 심천 증시는 21선 깼습니다. 자, 전 세계 증시가 다 조정이네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나가리인데 이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올라가려고 해보니까 다른 나라 또 증시들이 조정이에요. 자, 니케이 지수도 4만을 한번 찔렀다가 결국 다시 4만에서 밀렸습니다. 4만이라는 마디 지수의 벽이 정말 높군요. 자, 이 하락갭이 떨어지면서 일단 이 단기 시세가 깨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11선을 계속 타고 올라오고 있다가 개파락이 일단 나왔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한번 또 박스권 다시 중단으로 가고 있고 대만도 일단 또 물러섰습니다. 니케이 대만 다 물러서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 나스닥 말고는 위로 뻗는 게 없는데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기가 막히게 이 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코스피 올라갔다가 이제 벌써 음봉이 두 번 떨어지고 오늘 살짝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이동평균선의 압박이 심하죠.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압박이 심한 가운데 다른 나라 증시가 조정을 해버리면 우린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고개 숙인 남자가 되는데요. 코스닥도 지금 3일 연속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이 기세로 보면 여기 단기적으로 보면은 양봉이 가파르게 나오고 음봉이 약하게 가파르게 기울기가 적기 때문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다른 나라 증시들이 지금 다 이제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지금 위치여서 좋지가 않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들은 정점을 찍고 단기 고점을 찍고 내려와 버리니까 또 내려가는 타이밍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늦게 따라가다 거북이처럼 따라가려고 이제 손을 딱 드는 순간 지진이 나가지고 다시 거북이 그처럼 몸속으로 딱 웅크리는 맨날 그런 식이에요 지금. 자, 원달러 환율이 관건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 지금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수렴하고 있죠. 자, 계속 양봉 붙이면서 아주 짧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1,440원이라는 마디 지수대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17일 날 장중에 1,440.03을 한번 딱 찍먹을 하고 딱 내려왔는데 자, 1,440원을 지금 뚫기 위해서 지금 며칠 동안 한 7번을 지금 일주일 거래일 동안 계속 두들기고 있죠. 자, 여기가 이제 뚫리는 순간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N자를 완성해버리면은 이거 그러면 또 코스피 코스닥은 잠시 회복했던 그 지수를 다 내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저기가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이 모습으로는 확률상으로는 위의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거를 지금 상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꺾일 무슨 건덕지가 없거든요, 지금. 자, 지금 되게 불안해요, 지금.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원유도 일단 안정권에 들어섰죠, 다시. 원유가 그동안 계속 저점 고점을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 뭔가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위로 지금 턴하려는 움직임을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가마저 두드러기가 올라오면 이제 진짜 안 되는데요, 이거. 자, 외국인이 오늘 다행히 오늘은 뭐 1,000억 가까이 사고 있긴 합니다. 지금 사고 있긴 해요. 근데 코스닥은 또 팔고 있죠. 자, 코스닥은 이렇게 되면 수급이 더
약할 수밖에 없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코스피도 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자, 어저께 무려 7천억 원을 갖다 팔았습니다. 7천억 원은 11월 29일 날 7,480억을 판 이후에 거의 한 달은 아니고 보름 만에 다시 최고 순매도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틀 만에 1조 이상을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이 3일을 합하면 거의 1조 4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달러를 갖고 나가버린 거죠. 그렇죠? 1조 4천억 원의 4천억 원치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달러 가치가 귀해졌잖아요, 지금. 자, 개인이 다 받아가 버렸고요. 오늘 1,000억 원이 나오고 있지만 자, 이게 반전이 이루어지려면은 단번에 어제 7천억 원 판 거를 오늘 최소 5천억 원 이상 사던가 아니면 반전으로 8천억 원 이상을 사가지고 완전히 V자로 돌려버려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불가한 상황입니다. 자, 기관도 아주 그냥 수량 자체가 없죠. 자, 금융투자도 이제 문 닫았습니다. 그렇죠? 금융투자 그나마 단타 치는 애들도 다 문 닫았어요. 증권사 이제 다 정리 시즌이기 때문에 매매 안 해요. 지금 이제 내년도 인사이동 앞두고 뭐 특별히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갈 지금 이미 다 휴가 계획 다 됐어요. 안 해요. 매매를 안 해, 매매를. 매매가 없어요. 연기금은 그냥 기계고.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미국은 테슬라가 아주 돋보이는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5위까지 올라갔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를 제치고 5위가 돼버렸고, 자, 도쿄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드디어 움직이네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룹 12위. 자, 어제 그 웃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두 배를 투자해라고 했습니다. 손정희 회장한테. 자, 테슬라의 역사적 신고가를 하고 지금 $500에 육박하는. 이거 진짜 절묘한 시점에, 그렇죠? 이 이동평균선에 수렴하고 있던 시점에 여기서 트럼프에 베팅을 하면서 와, 이게 진짜 갈림길이거든요. 진짜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수렴을 했을 때 이동평균선에 싹 다 모여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무너졌으면 완전히 쌍봉으로 하락 N자로 망가지는 차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시중에 있는 서점 가가지고 베스트셀러 여기 앞에 뭐 증권 서적에 가보면은 하락 N자로 쌍봉으로 무너진 사례로 해가지고 그 기술적 분석 그 교과서에 책에 실릴 사례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돌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또 실어요 이제. 그게 결과론적인 거. 이거 사실 기술적인 거는 라이브로 증명을 해야 돼요. 실제 그날부터 2, 3일 내에 펼쳐진 거를 증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누구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누구나 책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여기서 쌍바닥 나오면서 상승 N자 됐잖아요. 이게 영문자 N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성공 사례니까 기술적 분석 책 쓸 때 여기 성공 사례로 실을 수가 있어요. 상승 N자가 나오고 지금 쌍바닥이 나올 때는 급등이 나온다. 테슬라의 2024년도 12월 사례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는 알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기서 무너졌으면 완전 정반대의 사례로 기술적 교과서에 실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삼각 수렴형에서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삼각 수렴형에서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위로 가면 추격 매수고 아래로 가면 추격 매도를 해야 되지 여기서 급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베팅이 트럼프의 베팅한 게 성공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저렇게 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가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자, 귀주 모태주. 자, 귀주 모태주는 지금 2020년부터 무려 만 4년 동안 지금 만 5년이죠. 5년 동안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이것도 5년 동안 행보하고 있는 거, 이거 만약에 윗부분 뚫리잖아요? 이거 정말 큰 시세 나옵니다, 이거는. 무려 5년이기 때문에. 정말 5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5개월이군요. 5년이군요. 5년 동안 이렇게 행보했던 게 만약 뚫리는 순간 엄청난 시세 나옵니다, 이것도.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은 더 좋죠. CATL은 지금 이미 다 뚫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너무 아쉽죠. 전기자동차 밸류체인의 정점인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 그 밑에 있는 2차 전지의 대장 CATL, 전부 다 지금 상승 N자로 전고점 돌파, 역사적 신고가 아니면 전고점 도전. 그렇죠? CATL도 지금 372위안까지 지금 도전에 나서고 있죠, 이거. 자, 그럼 이제 밸류체인이 원래 제대로 다 돌아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 양극재, 음극재까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박살이 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스탑이 돼버렸어요. 테슬라랑 CATL만 가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체인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지금 너무 아쉽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20개월 선을 회복을 해야죠. 20개월 선 밑으로 내려간 지 4개월이어서 여기가 지금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위로 다시 올라가면은 니케이 증시가 지금 그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20개월 선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TSMC입니다. 야, TSMC도 장난 아니죠, 지금. 1,000대만 달러 돌파했죠. 자, 이거는 상승 N자인데 위로 꼬부라진 상승 N자예요. 이건 제일 강한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더 튀면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TSMC가 대만의 이 그 가권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보다는 대만의 TSMC 시가총액 1위가 훨씬 더 강하고 상해랑 심천 중에는 심천의 1위인 CATL이 상해 귀중 모태주보다는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다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빌빌거리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는 다 빌빌거리고, 그렇죠? 지금 뭐 한미반도체, 에코프로비엠이 둘이 뭐 티격태격 싸울 때 그때가 좋았죠, 그렇죠? 싸우더라도 어쨌든 둘이 가긴 갔으니까. 지금은 둘이 싸우다가 둘 다 그냥 지쳐가지고 다 풀에 죽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워요. 자, 그럼 이제 밑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들. 자, 조선주가 과연 다시 태동할 수 있을 것인가? 자,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차트를 보려면 HD 한국조선해양을 봐야죠.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새로 생긴 회사이기 때문에 차트가 얼마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게 과거에 2007년, 2011년에 그 어마어마한 대시세를 냈던 현대중공업의 역사적인 차트입니다. 2007년 어마어마했죠. 2012년도에 14,000원짜리가 50만 원 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지금 모습을 보세요. 지금 정말 오랫동안 11년도에 고점 찍고, 저기 물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11년도에 고점 찍고 무려 몇 년입니까? 다들 나이가 이 당시보다 다 10살 이상 올라, 세대가 바뀌었어요. 30대가 40대고,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됐어요, 지금. 자, 드디어 그 밑에서 바닥을 긁어가지고 지금 이동평균선을 월봉에서 다 수렴한 뒤에 위로 퍼뜨리고 있죠. 자, 이 확산의 초기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에코프로. 자, 지금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월봉이. 이동평균선이 다 확산돼가지고 다 실타래가 이미 다 풀려 있을 때, 이때는 유튜브 시절이 아니었지만 지금같이 뭐 여기서 또 유튜브를 엄청 때리고 뭐 증권방송에서 엄청 나오고 다 이런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뒤에 나이 10살 이상 먹고 그 다음에 보게 돼요. 이렇게 확산했을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최고로 이익 낼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실타래가 완전 뭉쳐 있을 때 초반보다 실타래가 풀리는 그 시점. 물론 뭉쳐 있다고 모두 풀리는 건 아닙니다. 뭉쳐가지고 평생 뭉쳐서 가다가 밑바닥을 꼬꾸라지면서 아예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잘 따져봐야죠. 자, 일단 완성업체 두 개를 비교해놨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했죠. 보통 큰 배를 만드는 업체고요. HD 현대미포는 이 지금 저기에 대비해서 작은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차이는 뭐냐? 얘네는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최종 결제 대금을 더 먼저 받고 실적이 먼저 찍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상황대로 현대미포는 벌써 어디를 뚫었느냐? 2011년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현대중공업은 2011년에 오히려 더 갔지만 2011년에 고점을 가려면 지금 여기서 2배를 가야 됩니다. 자, HD 현대미포는 2011년까지 뚫었죠. 그렇죠? 2011년과 2021년 고점 2개를 다 뚫어버렸습니다. 역사적인. 이게 2011년이면은 12년 동안 묵힌 매물이에요. 아까 그 물리신 분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본전 심리 때문에. 만약에 2011년 여기 물리신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이 뒤에 물린 다음에 계속 이러니까 주식시장 쳐다도 안 봐. 그쪽으로 오줌도 안 넣어. 하고 HTS 다 삭제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평생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뉴스를 딱 봤는데 내가 그 샀던 가격에 왔다는 뉴스가 들린 거예요. 갑자기 HTS를 딱 깔아서 봤어요. 왔네?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팝니다. 짜장면 가격이 2,000원이었는데 4,000원이 됐어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을 감안 안 하고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전 심리가 작용하는 것 때문에 전고점의 매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한 거예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이 지긋지긋하니까요.
어제 물렸으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바로 팔지 않아요. 어제 뭐 일주일 전에 물렸으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죠. 회복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10년 전에 물렸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팝니다. 그래서 연도가 오래될수록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 전고점의 고착화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착화가 심해지는 본전 심리를 뚫고 오르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미포가 HD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현대중공업에 비해 지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 얘가 1등주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완성업체 중에서는 HD 현대미포가 1등주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기자재로 내려오면은 왜냐면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처음에 이 발주를 받았을 때 그 뭐 쉘이라는 뭐 정유회사에서 받을 수도 있고 해운회사에서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한테 조선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주문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재들을. 가장 먼저 주문을 넣는 게 피팅주입니다. 조선주들이 HD 현대중공업이든 HD 현대미포든 배 주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피팅 회사에다가 야 우리 이제 배 주문 들어왔으니까 너네 피팅 좀 줘. 주문을 먼저 넣어요. 그리고 이 피팅은 전반적인 부분에 다 들어갑니다. 이 그 사이클에서 단계별로 초기에도 들어가고 중기에도 들어가고 말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쓰이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태광 성광밴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1, 2등주 가르는 게 디테일이죠. 누가 훨씬 강합니까? 무조건 성광밴드죠. 무조건. 여기서 만약에 피팅주를 찍어서 맞춰도 태광을 고르면 성광밴드에 비해 너무나 지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태광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8월달 22,650원 가려면은 또 지금 한참 나왔죠. 만 얼마를 올라요? 6,000원 올라야 돼요. 근데 얘는 보세요. 2022년, 2023년 싼 고점을 이렇게 날려버렸죠. 이것도 똑같아요. 2년 동안 여기 고착화된 본전 심리를 뚫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약 뚫어내버리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도를 멈추지 않고 달려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점을 놓쳐버리고 이때 잡으려고 하면은 이 처음에 초기에 잡은 사람보다 20, 30% 웃돈 주고 사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태광 성광밴드 중에서는 지금 성광밴드가 1등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피팅 다음에는 LNG 본행제로 넘어가게 되겠죠.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입니다.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자, LNG 본행제가 가는 건 알았는데 한국카본을 선택해버리면 지금 동성화인텍을 선택한 사람보다 완전히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지금 똑같은 비슷한 유형인데 20개월 선에 막혀서 아직도 못 올라가고 있는 한국카본과 이 위를 뚫어가지고 지금 2021년도 고점까지 다 뚫었어요. 동성화인텍은.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팅주 본행제 이거 순서를 알아도 태광 한국카본이 아니고 성광밴드 동성화인텍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자, 지금 태동되고 있죠. 동성화인텍도 심상치 않죠. 지금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특징이 보이죠. 한 달 양봉 음봉이 엄청나게 계속 대비됩니다. 계속 한 달이 계속 바뀌죠. 이 지겨웠던 구간을 지금 뚫어내기 시작하는 초반부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관성의 법칙을 얻고 날아간다? 다시 대시세를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진이죠. 이 배의 심장에 해당되는. 자, 여기서 이제 한화 엔진이 있겠고 HD 현대 마린 엔진이 있겠죠. 이건 한화 엔진은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차트가 얼마 안 됐어요. 차트가 얼마 그려지지 않았고 HD 현대 마린 엔진은 차트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유사해요. 이거 두 개는. 살짝 보면은 한화 엔진이 조금 앞서 있죠. 한화 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이 똑같이 10개월 선에 지지받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지금 HD 현대 마린 엔진은 지금 요 고점에서 지금 5달째 여기를 못 뚫고 있는데 한화 엔진은 살짝 지금 월 중에는 지금 뚫었던 적이 조금 보이죠.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화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다 여기서 쌍두마차지만 한화 엔진이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앞서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조선 완성업체부터 조선 기자재까지 지금 뭔가 밑에서 태동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1등주나 2등주냐 이거 한 끗 차이인데 1등주랑 4등주 차이가 아니에요, 저게. 1등주랑 2등주 등수로는 딱 한 등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하고 시세에서는 그 차이가 1등 한 등 차이라는 그 수식어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 2011년에 대시세를 기록할지 안 기록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초기의 모습은
분명히 뭐가 만들어지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1등주 잡으셔야 된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1등과 2등의 차이, 디테일이 승부를 가른다.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그 논란의 금투세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여러분 걱정 많으실 텐데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전국 속의 유망주는 무엇일지 오늘 박순영 작가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주 중반까지 저희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예. 일단 논란의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장서서 폐지의 목소리를 높였던 또 장본인이시잖아요. 예. 예, 좀 소감? 예. 예. 제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폐지돼서 예. 다행이고요. 예.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금투세 체제로 가긴 가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행 우리의 그 세법 체계는 이제 원천징수 체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월급 받을 때 이제 회사에서 먼저 이제 원천징수해서 내주고 이제 나중에 그 차익 부분을 이제 연말정산으로 해서 이제 돌려받든지 더 내든지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 미국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은 이제 신고 과세 체계로 돼 있어서 자기가 1년 동안 다 번 거를 이제 자진해서 이제 성실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납부하고 이런 이제 흐름으로 돼 있고, 그런 게 이제 그 선진적인 조세 체계고, 그 선진적인 그 조세 체계인 이제 그 신고 납부 체계하고 지금 네. 이 금투세하고가 사실은 좀 이제 궁합이 맞기 때문에 금투세를 추진하기 앞서 갖고 이제 이 현행의 이제 원천징수 체제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소득세 납부 체계를 신고 납부하는 체계로 먼저 바꿀 필요가 있고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금투세도 그 안에 이제 같이 이제 담을 수 있게끔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회가 지금부터 좀 이제 노력해 주시기를 좀 이제 부탁드리는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금투세에 참 관심이 많으셨고 사실 그동안 폐지냐 유예냐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던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이미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일종의 이제 안심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시장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예. 분위기. 어쨌든 뭐 괜찮아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이제 발동한 날이 12월 3일. 3일. 예. 그러니까 딱 지금 보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동안에 진짜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어갖고 지금 느낌상으로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보름밖에 지나지는 않은 거고요. 이제 과거에 그 두 번의 이제 탄핵 전국 사례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는 보통 가니까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좀 뭐랄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앞서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좀 망설이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나중에 좀 한두 달 지나서 좀 이제 투심이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이제 올해 세계 증시의 동방 상승에 이제 홀로 좀 나홀로 떨어져 갖고 이제 금투세 때문에
못 올랐던 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자리를 찾아서 이제 25년은 되게 좀 좋은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정치의 색깔을 다 떠나서 여야가 모두 한 마음으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살리자 이런 거는 뭐 공통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작가님의 콘텐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투세가 이제 그 12월 10일 날 이제 폐지가 됐고요. 이제 이게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으로 이제 연결되는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이 부분은 이제 민생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제 통과시켜 주신 거에 대해 갖고 이제 대단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다만 조금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금투세가 폐지됐고 가상자산의 가세는 이제 2년 유예된 이제 그런 상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금투세 공론화에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앞장섰던 채널이 이제 우리 이데일리 채널이다, TV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대단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게 이제 금투세 폐지 유예 관련해서 그 최홍규 기자님하고 이제 대담을 했던 게 벌써 7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4, 특집 5월 코너로 하셨죠? 이때니까 이데일 TV한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금투세는 폐지됐으니까 금투세 유예 시 이걸 투자하면 됩니다라는 방송을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했었는데 그게 이제 3개월 전에 9월 4일 날 제가 방송한 거고요. 사실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이제 9월 달에 좀 폐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이제 관측들이 나오던 시점이었어요. 한번 보시면 9월 1일 날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금투세를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자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정부 시책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금투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좀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지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전향적인 견해를 밝히셨기 때문에 사실 저때 이제 민주당에서 당론을 9월달에 정해갖고 이제 금투세 통과됐으면은 아마 상황은 훨씬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조금 좀 만시지탄에 좀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일어나지 않겠나. 금투세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금투세에 따른 빼딱홈볼 현상, 이제 선반영된 현상 때문에 미리 이제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증시를 좀 외면하는, 특히 올해는 이제 미국장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외면해서 빠져서 미국장으로 많이 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세계 증시 상승장 속에서 특히 이제 코스닥이 많이 소외됐던, 두 번째로 이제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현상,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 선호주가 낙폭 과대한 현상이 9월달에 있었는데, 저때 분위기가 좀 민주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면서 저 얘기했던 부분들이 9월달에 많이 올랐다가 10월달에 이게 다시 한번 또 다시 미뤄지면서 이제 결정이 점점 미뤄져갖고 결국 12월달까지 늦춰지면서 이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 4월달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 있던 무렵부터 해서 나스닥이 지금까지 26%가 올랐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죠. 다음 장 보시면 그에 비해 갖고 코스피는 4월 이후에 10% 하락했고요. 그 이제 비상계엄 발표해서 이제 그때 급락했었던 이제 최저점까지 보면은 15% 4월 이후에 하락한 이제 상태고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36% 언더퍼폼한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360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 코스닥은 그게 또 극심해서 4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무려 24%가 하락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한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이제 마찬가지로 최저점까지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32% 하락한 이제 이런 거고요. 다음 장.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최악을 면했다 안도하는 증시 안정국면 돌아설까 해서 이제 여기도 얘기 나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 만큼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제 코스닥이 앞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9월 10일 날 그 금투세가 폐지된 이후에 이제 코스닥의 상승률이 좀 거래소보다는 좀 이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던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9월 초에 말씀드렸던 게 금투세 폐지나 유예할 때 어떤 주식이 오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개인 전통적인 선호 종목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유리할 것 같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유리할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무래도 장기 조정이나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이제 낫지 않겠나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다가 업황이 회복되고 저평가 매력이 있으면 더더욱 좋을 거고 네 번째로 이제 금투세 폐지 밸류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상속세 이런 부분 배당소득 분리가세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패키지로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도 좋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저 부분은 요번에 이제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ELS 3인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ELS, 그거를 한번 좀 그 말씀드린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 이게 ELS 개별 관련해서는 종목 기초자산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제 그 8월 28일 날 이제 네이버, 이마트, LG화학이 이제 ELS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데 ELS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런 주식들이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이제 방송을 제가 했었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뉴데일리 경제에서 나왔던 네이버의 LG화학, 이마트까지 곳곳에서 이제 ELS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2021년에 특히 많이 발행이 했었는데 이게 만기가 3년이다 보니까 이제 3년 만기를 두고 이게 이제 낙인 배리어를 깨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릴 좀 이제 우려가 있다는 이제 그런 기사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여기 네이버가 특히 이제 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ELS 쇼크에서 원금 절반 손실 난다 해서 저게 이제 만기가 되면은 이제 손익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한번 좀 노려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과거에 나왔었던 이제 ELS가 기가 막혀서 이게 이제 2009년 1월 29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금융지주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의 ELS가 많이 발행이 됐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제 ELS 물량이 되게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추가로 더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기사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때 당시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2009년에 이제 6,770원까지 바닥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급락해서 ELS 만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해서 이제 뭐 올해 제일 많이 올랐을 때 24만 8,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지금 몇 배 오른 거죠? 40배인가요? 54, 20, 40배 오른 거네요. 예. 그 그러니까 노란색이 당시 2009년도였고 2009년부터 15년 동안 40배가 SK 하이닉스가 올랐다. 이제 저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면 제가 제일 좋게 얘기했던 건 아마 LG화학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이버, 세 번째 이마트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마트 한번 보시면 이마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차트가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제 62,800원 그때 당시 기록했었고요. 최고 191,500원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때 8월 28일에 방송할 때는 이제 62,800원이었고요. 최저는 54,800원 찍었고 최근까지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이마트 주가 어떻게 움직이냐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이제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에 좀 88,500원까지 한번 이제 조금 많이 좀 오른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다시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64,000원으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62,800원에 비해서는 좀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이런 상태고요. 아무래도 요 부분은 이제 이마트 그 사업이 이제 뭐랄까 회복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이버를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를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이제 ELS 물량 이제 그 다른 수급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ELS 물량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164,700원이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보시듯이 최근에 네이버는 좀 시세를 좀 주고 있습니다. 214,000원까지 164,000원 대비해서 보면은 대략 한 30%, 40%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는 제가 잘 찍은 거고. 다음. 그러니까 이게 탄핵 전국에서도 네이버는 이제 검색을 많이 하니까 특수를 노렸다.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LG화학 말씀드렸는데 LG화학 이때 말씀드렸을 때가 31만 6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
그때 제가 LG화학을 가장 좋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이제 82%를 갖고 있어갖고 이제 지분 가치만 해도 이때 당시에 이제 LG엔솔이 35만 9천 원 할 때 84조였으니까 이제 대략 한 34조가 되는데 그 50% 디스카운트 한 겁니다. 근데 네. LG화학이 이때 당시에 2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냐. 이 여기다가 이제 사업 가치를 이제 과거에 인정받았던 한 25조 정도 받으면은 최소 60조 원 정도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해서 그러면은 한 172%의 상승력이 나타나는 되게 이제 저렴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 LG화학이 못 올랐던 거는 이제 잘 되면 또 분할 상장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시중의 얘기들 때문에 좀 과도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 주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LG화학은 그 이후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26만 8천 원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제 LG엔솔하고 LG화학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시총이 90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때보다 LG화학은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올랐고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LG화학 주가도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못 반대로 올랐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예.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시가총액이 18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9월달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로직으로 다시 계산해서 해보면 적정 주가가 87만 7천 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225만 8천 원이니까 오히려 상승률이 그때 180% 정도 됐던 게 지금 올라왔네요. 339%로 오히려 더 크게 확대된 상태다라는 말씀.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LG화학은 저도 그래서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 정말 많이 이마트하고 싸졌다. 예. 이마트랑 이제 네이버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네. 그 말씀은 이제 혹시 오해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음 짤막하게 이제 그 최근에 어제 또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연합뉴스에서 로이터를 인용해서 이제 나온 그 기사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이기 정책에 따른 금융시장 전망원에서 이게 이제 11월 20일 날 이제 대선 끝나고 이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얘기가 그때 11월 20일 날 기사 나왔던 얘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네. 지금 리바이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련해서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 하면은 이 11월 15일 날 이제 그 로이터 발통신을 인용해서 나왔던 기사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미국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는 이제 보도 설명 자료를 이때 이제 낸 적이 있고요. 네. 지금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동일한 사항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썼던 악재를 이제 그 되풀이한 리바이벌한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투자 심리가 되게 위축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먹히는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쭉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그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트럼프 IRA 보조금 폐지에 반대한다. 보조금을 폐지했을 때 투자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공화당 지역구 IRA 수혜를 입는 이제 공화의원 18명이 이제 대선 전에 이미 IRA를 폐지하는 건 우리는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의회를 통과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다는 말씀. 그 상황에서 달라진 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다음 장에 미국은 연방 국가고 트럼프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총 16개 주는 여전히 전기차를 2035년에 이제 폐기하는 쪽, 전기차 100%로 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 그 정책 방향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요거를 다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CS 윈드가 2016년 그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당선되고 나서 그 11,500원에서 이제 그 당선되고 난 이후 한 달 동안 7,250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0% 40%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바닥을 이제 다진 이후에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해 동안에 무려 150% 올랐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길게 보면은 그 150% 롱으로 끝난 게 아니고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이제 그 2021년 이제 바이든 당선되는 그 무렵에는 10만 8천원까지 올랐으니까 저점 대비해서 4년 만에 13배가 오른 거고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10만 8천원 찍고 그게 이제
고점이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별로 좀 재미가 없었다. 이제 그런 결국 대선이 끝나면은 누가 되든 간에 주가는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얘기인데 인생뿐만 아니라 주식도 그러하다는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좀 먼 안목에서 좀 긴 안목에서 보시고 단기적인 이제 등락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해외 제품 관세와 관련해서 또 미국의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온 그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LG 화학 모두 그 소재 관련해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거나 뭐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라. 이런 또 조언사항 여러분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잃으신 점수 빨리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대담한 대담 박순혁 작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뭐 마켓나우 2부가 장중 국내 시장 이뤄지는 중에 하는 방송이지만 솔직히 뭐 미국 주식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연말이 되기 전까지 정리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를 오늘 앵커 브리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양도소득세 이번 올해까지 막차를 타셔야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이냐? 주식 양도소득세를 쉽게 말하면 그냥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국내 주식 하면서 양도소득세 내는 분들은 아마 대주주인 분들 정도만 될 테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해외 주식에서 만약에 1년 동안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하면 그 수익의 22%를 과세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올해 안으로 매도하는 이 금액, 올해 안으로 250만 원 그 이상의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과세가 되면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양도소득세,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만 원 이상으로 미국 주식을 수익을 내는 분들의 하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T 주식, 뭐 떠오르는 주식이 있으시죠? T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수익이 1,250만 원이 났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면 1,000만 원이 남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율을 22%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2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해외 주식을 하려면 이게 세금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일단은 기본 공제액이 너무 적다.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좀 많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금액 규모로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율을 22%나 부과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와서 그 돈으로 국내에서 돈을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해외 자산, 외화를 벌어오는 건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가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불만을 가지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혹시 손실을 보는 주식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손실 보는 것들은 좀 손절 처리하는 방법도 함께 이 양도소득세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 주식은 손실을 보고 있다. 750만 원 손실
손실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팔면 500만 원의 수익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기본 공제 250만 원 제외하고 250만 원의 22%인 55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번 기회에 손실 나는 건 좀 정리를 하고 아니면 그걸 정리한 다음에 다시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가족에게 증여를 해서 아예 비과세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로요. 부모님은 5천만 원, 자녀도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데 비과세 증여를 한 다음에 바로 팔아버리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그대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은 외국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을 하셨을 텐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내년부터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는 건데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대상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추가가 되면서 이제 주식도 포함이 돼요. 주식이 만약에 해외 주식을 아까처럼 부인에게 양도하면서 만약에 비과세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주식을 양도일 전에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도 역시 이제는 양도소득세 2월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증여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분들 내년까지 넘어가지 않고 올해 안에 결정을 지으셔야 된다. 세금을 줄이려면 말이죠. 이걸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MTS를 보시면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을 해줍니다. 요즘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이것도 대신해서 신고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MTS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말까지 양도소득세 많이 줄이셔서 수익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일 FMC 결과 새벽에 꼭 확인하시고 전략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